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서늘했습니다. 결혼식장 로비에 퍼지는 꽃향기가 분명 따뜻해야 했을 텐데 제 웨딩드레스를 스치며 지나가던 바람은 묘하게 차갑고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이는 소리와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가벼운 소리가 서로를 덮어가던 순간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만큼은 모든 게 조용히 흘러가길 바랐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한 가족이 되는 날 아무런 흔들림 없이 웃으며 지나가기를. 하지만 그 예감은 너무나 짧게 깨졌습니다. 드레스 자락을 조심스레 잡고 비켜서려던 순간 누군가 갑자기 제 팔을 세게 끌어당겼습니다. 몸이 앞으로 휘청이던 찰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단한 벽처럼 제 귀에 밝혔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어. 낮게 그러나 칼날처럼 정확히 그녀의 손은 제 웨딩드레스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음악은 계속 흘러나왔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드레스를 잡아당기는 소리는 마치 종이를 찢는 소리처럼 또렷했습니다. 천이 뜯어지는 감촉이 무릎을 타고 올라왔고 사람들이 놀라서 뒤돌아보는 기운이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어쩔 줄 몰라 시선을 피했습니다. 다만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나서서 저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드레스 한쪽은 세상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흰 천이 갈라지고 늘어지면서 제 다리를 스치던 찬 기운이 또렷이 기억납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심장이 제 몸보다 작아진 것처럼 한없이 좁아지고 떨렸습니다. 남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분명 몇 걸음 떨어진 곳, 사진을 찍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을 텐데 그마저도 제 쪽으로 뛰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단지 멈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살짝 움직였지만 그마저도 멈춰버렸습니다. 그 침묵은 어쩌면 그날 제가 가장 깊이 상처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드레스가 찢긴 것은 천의 문제였지만 그의 침묵은 제 마음 깊은 곳 어느 한 부분을 함께 찢어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털며 돌아섰습니다. 저런 옷을 입고 우리 집안에 들어오겠다고? 그녀의 말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무심하게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내게 꽂혔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운영하는 작은 식당 덕분에 드레스는 간신히 마련한 것이었고 비싼 브랜드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그 사실을 굳이 들춰내지 않아도 이미 제 마음은 그 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신부님. 누군들 저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지만 위로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민망해하는 숨소리가 들렸고 그것이 오히려 제 머리를 더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부케는 손에서 땀으로 젖어 미끄러질 정도로 차갑게 변해 있었고 손끝에서는 작은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들려온 것은 신부 대기실에서 흘러나오던 분홍빛 화장품 냄새였습니다. 꽃향기와 섞여 있는 익숙하지만 어딘가 숨막히는 그 향이 갑자기 너무나 짙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지킨다는 것. 한국에서는 아직도 결혼식이 한 집안의 품격을 보여준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기대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대로부터 벗어난 저 같은 며느리는 그녀에게는 늘 부족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단지 그 그림자가 겉으로 드러난 날이었을 뿐. 하지만 그 그림자는 너무나도 크게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쪽으로 다가오려던 순간 저는 그분의 손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찢어진 치맛자락을 손으로 감싸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괜찮아요.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스스로를 달래기 위한 작은 기도처럼 공중으로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드레스를 응급으로 고쳐 입고 버진로드를 걸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포토월 앞에서 남편과 찍은 첫 사진에서도 제 표정은 억지로 웃고 있었고 눈빛은 초점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결혼식은 늘 어수선하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이 결혼은 이미 작은 균열을 품고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웨딩드레스가 담긴 큰 가방에서 나는 첫 냄새가 유난히 싸늘했습니다. 그 향은 오래도록 제 기억 속에서 그날을 떠올리게 하는 하나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들어온 첫날 밤, 집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대문을 닫자마자 들려온 것은 낮 동안 쌓였던 소음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며 남긴 적막뿐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현관에 서 있으니 거실의 희미한 조명이 마치 낯선 집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그날의 일을 꺼내지 않았고 저는 그 침묵이 오히려 무겁게 가라앉아 발끝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말하지 않는 것이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음은 곧 외면이었고 외면은 마음을 더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후 첫 아침, 저는 서둘러 일어나 밥을 차렸습니다. 갓 지은 쌀밥에서 고슬고슬한 김이 올라왔고 된장국은 구수한 냄새를 집 안에 퍼뜨렸습니다. 새 식구가 밥을 해준다는 것은 한국 가정에서 오래된 예의처럼 여겨졌습니다. 최소한 이 모습만큼은 제 억울함을 다 잊고 새 시작을 하려는 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식탁 앞에 앉자마자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말없이 국만 한 숟가락 떴습니다. 식구가 둘이 되어도 그의 식탁은 언제나 혼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제 진짜 미안했어. 그의 그 한마디는 분명 위로해야 할 말이었지만 어딘가 건조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깊이 있는 사과가 아니라 예의를 지키기 위해 내뱉은 짧은 문장처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작은 금이 다시 생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감정이 격했던 거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도 알잖아. 그 말은 도리어 저를 더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날의 굴욕을 감정이 격했다는 말로 축소했고 어머니의 행동마저 이해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하나의 사실만큼은 또렷해졌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녀의 편에 서 있을 것이라는 사실. 그날 이후 신혼집에는 낯선 침묵이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서 마주 앉아도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고 서로의 눈을 피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만 들어도 긴장이 스며드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바쁘다며 늦게 들어왔고 저는 혼자 남은 시간을 채우기 위해 집을 정리하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식탁보에 주름을 다려 펴곤 했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속의 파도도 조금씩 잠잠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의 공기는 어느새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현관문을 열면 겨울 바람처럼 짧고 서늘한 기운이 함께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가 줄어든 건 서로 똑같았지만 그의 침묵은 제가 느끼는 침묵과 달랐습니다. 그는 편안한 무관심 속에 있었고 저는 조심스러운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설거지를 하다가 물이 손끝을 타고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나의 하루에 대해 묻지 않는다는 사실. 물방울이 싱크대에 부딪히는 작은 소음이 이 집에서 가장 솔직한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딘가 외롭게 느껴지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바닥에서 나는 약간 눅눅하고 텁텁한 냄새. 그 냄새는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조금씩 마음을 물들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새집의 첫날 밤엔 작은 촛불을 켜두거나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풍습이 있습니다.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않게라는 오래된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런 풍습을 잊었습니다. 아니, 알지 못했습니다. 신혼집에 들어서며 준비해온 소망보다 마음속에 남은 상처의 그림자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우리 집의 침묵은 마치 그때 닫아버린 창문처럼 숨막히는 기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날들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남편이 저를 대할 때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직접 상처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걱정도 없이 그저 어머니의 말이 옳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믿었던 저는 그의 이런 태도가 사랑이 사라지는 시작이라는 걸 깨닫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저는 어느새 잘 지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집에 몸만 두고 떠나 있는 듯 했습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쌓이면 굳어지고 굳어진 감정은 돌처럼 변해 서로를 멀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혼은 부드러운 시작이 아니라 차갑고 조용한 균열 속에서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이미 이 집의 공기 속에는 나중에 벌어질 일들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려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신혼의 공기가 서서히 식어가던 어느 날, 저는 저도 모르게 남편의 얼굴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혹은 나를 향해 있는 감정이 아직 남아있는지, 그 모든 것들이 그의 한숨이나 시선의 방향 속에 숨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단순했습니다.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 배고프다는 말 한마디, 그리고 어머니에게 다녀오겠다는 짧은 문장. 그것이 그의 일상과 감정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빈틈 속에서 홀로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 저는 자연스럽게 그를 바라보다가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집 밖으로 나가버렸고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찬밥을 바라보다가 괜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나무 식탁을 타고 퍼졌고 그 작은 울림마저 이 집의 정막을 깨는 유일한 소리 같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내일 엄마가 우리 집에 온대. 그 말은 누구의 의견도 필요 없는 통보처럼 가볍고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부엌으로 향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제 손끝은 차가웠고 냉기와 함께 스며드는 무언가가 마음 한쪽을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차가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저 불편함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 차가움은 그가 나와 함께 서 있다는 감각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예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약속한 시간보다 2시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집 안을 둘러보며 아무 말 없이 미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은 꾸짖는 것도 아니고 칭찬하는 것도 아니며 그저 내 기준엔 조금 아쉽다는 익숙하고 오래된 그녀만의 표현이었습니다. 여긴 좀 지저분하네. 그녀는 손끝으로 창틀의 먼지를 훑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보다 더 큰 감정을 느꼈습니다.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가볍게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 그녀의 말은 상처를 내기엔 너무 미세했지만 사라지기엔 너무 날카로운 움직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태연하게 소파에 앉아 TV를 켜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원래 좀 예민해.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당연함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세상에 저를 맞추길 바라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점심 시어머니는 남편의 앞면에만 반찬을 더 푸셨습니다. 제 앞에 접시가 비어 있어도 새로 담아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고 있었고
남편은 그런 사소한 행동조차 눈치채지 못한 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의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무심해서. 한국 가정에서는 종종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이란 누군가의 남편이 되기보다 언제나 엄마의 아들이다. 저는 그 말이 단순한 속담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의 날들은 그 말이 어떤 현실을 품고 있는지 천천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이라기보다 어머니의 아들로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불편함에는 먼저 반응하며 그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너 그 드레스 사건 아직 마음에 두고 있는 거니? 저는 숨을 멈춘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을 굳이 꺼낼 이유가 없어 보이는 그 질문에 담긴 무심함은 또 다른 상처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단지 그렇게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어른이니까 잊고 넘겨야지. 그 말은 나를 어른으로 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녀가 한 행동을 용서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대화를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날따라 한층 더 무거웠고 그 무게는 제 어깨에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저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더 이상 예감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집에 다시 조용함이 찾아왔을 때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조금 힘들었어.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너 싫어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스타일이 달라서 그래.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책임을 넘기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는 겨울 준비를 시작하는 공기 냄새가 났습니다. 차갑지만 솔직하고 꾸밈 없는 냄새. 그 냄새를 맡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다고. 살며시 창문을 닫으며 저는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결심을 세웠습니다. 언젠가 이 침묵과 무관심 속에서 나를 지켜내야 한다는 결심. 하지만 그 결심이 어떤 길로 이어질지는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싱크대 옆 작은 주등만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접시를 정리하는 제 손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조용한 집 안에 얇은 소리가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마음속 긴장을 건드렸습니다. 낮 동안의 감정이 씻겨 내려가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더 깊은 무언가를 남기는 소리였습니다. 냄비에서는 끓던 물이 남긴 잔열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고 주방에는 삶은 국수의 전분 냄새가 은근히 퍼져 있었습니다. 한국 가정에서 국수는 종종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길게 면을 뽑아 오래 이어지는 인연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날의 국수 삶는 냄새는 그런 의미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얇고 끊어질 듯한 관계의 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탁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기척. 남편이 아닌 그녀의 발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마칠 때쯤 그녀는 거실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지만 언제부턴가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설마 잠든 건 아닌가 하고 뒤돌아보려는 순간 그녀는 조용히 주방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설거지 중이니?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확인이 아닌 판단을 담은 목소리.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때 그녀는 싱크대 위에 놓인 젖은 수건을 손가락으로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그 수건,
원래 저렇게 치대놓고 쓰는 거니?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수건 하나, 정말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항상 작은 것을 꺼내 큰 문제처럼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제 존재와 손길이 집안 모든 것을 흐린다는 듯한 방식으로. 저는 서둘러 수건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방금 설거지하느라. 그녀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냥 네가 이런 작은 것들을 못 챙기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하려면 이런 디테일이 중요해. 그녀의 말은 소리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조용함이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물기가 묻은 손을 식탁보에 닦으려다 멈추고 다시 앞치마에 조심스레 문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행동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마치 넌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어느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녀와 나의 사이에 끼어들 생각이 없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주방은 두 사람의 숨소리만으로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결혼하면 달라져야 하는 거야. 네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우리 집 방식이 있다는 거지. 그 말은 순한 듯 들렸지만 속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라면 제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고 그 변화는 그들 집안의 방식에 제가 맞춰져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잠시 대답을 멈추고 국수를 옮겨 담은 그릇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면발은 이미 조금 퍼져 있었고 그 위에 고명으로 올린 김가루가 증기 속에서 서서히 젖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퍼져가는 면발처럼 저 역시 점점 제 색을 잃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녀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번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너도 나름대로 한다는 건 알아. 그런데 노력만으론 부족한 게 있어. 특히 남편 뒷바라지는 마음만으론 안 되거든. 그 말은 마치 내면 깊은 곳을 직접 찌르는 듯했습니다. 노력도 부족하다고, 사랑도 부족하다고, 결국 당신은 우리 아들의 아내가 되기엔 부족하다고. 그날 제가 들은 말 중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잔인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방으로 돌아간 뒤에도 저는 주방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찬물에 잠긴 그릇에서 올라오는 금속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오래된 불안처럼 마음속을 뒤흔들었습니다. 조용한 주방에서 들려오는 것은 싱크대 위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또르르. 그 작은 소리가 마음속 깊은 어둠을 깨우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잠에 들려고 눈을 감았을 때도 그녀의 말이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 뒷바라지는 마음만으론 안 되거든. 그 문장은 이후로도 오래오래 저를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평범한 오후였지만 그날만큼은 집안의 공기가 더 무겁게 내려앉아 있는 듯했습니다. 남편은 늘 그렇듯 퇴근 후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저는 혼자 거실을 정리하다가 작은 서랍 하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몇 달 동안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서랍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배어 있었고 서늘한 공기가 손끝을 스쳤습니다. 그 속에는 얼마 전 시어머니가 두고 간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바늘집, 반쯤 다른 향초, 오래된 포토프레임, 그리고 그 아래에 조심스레 접힌 약봉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얀 종이 봉투의 모서리는 약간 구겨져 있었고 이름이 적힌 부분은 손가락에 여러 번 눌린 듯 흐릿했습니다. 저는 그 약봉지를 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살짝 흔들리며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봉투를 펼치자 약품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 아니라 어딘가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항불안제. 저는 그 단어를 몇 번이나 눈으로 읽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몇 달 동안 그녀의 말과 행동들이 조용히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제게 집안의 사소한 부분까지 지적하던 태도, 그리고 때때로 보였던 알 수 없는 공허한 표정. 저는 그저 시어머니의 성격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시월드의 한 부분이라고 스스로를 달래왔습니다. 하지만 약봉지 하나가 그 모든 생각을 단숨에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녀가 겉으로 보여주던 단단함 뒤에는 남몰래 어딘가 흔들리고 있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상처든 지우지 못한 후회든 혹은 감춰온 불안이든 그날에서야 저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나를 세우는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더 깊은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약봉지를 손에 쥔 채로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감촉이 피부를 통해 마음까지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오래된 한국의 한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처럼 흔들리고 바람처럼 감춰진다. 겉으로 아무리 강해 보여도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불안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감정이 저를 덮쳤습니다. 만약 시어머니의 불안이 오래된 문제였다면 그 불안은 왜 제게만 향했을까요? 저는 그녀가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 불안이 사랑이 아닌 공격으로 번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이해해야 한다고 마음속에서 다짐했지만 상처는 상처대로 남아 있었고 그 상처는 갑자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물 한 컵을 마시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급히 약봉지를 뒤로 감추며 무릎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슨 일 있어? 그의 질문은 가벼웠습니다. 의심하거나 걱정하는 말투가 아니라 형식적인 관심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정리 좀 했어.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약봉지에 대해 말해봤자 그는 다시 한번 엄마를 이해해달라는 말만 반복할 게 뻔했습니다. 남편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주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 제 마음속 구석에 있는 불안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장롱 문을 열어 작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결혼 전에 어머니가 챙겨준 것, 보자기 속에는 조그만 복주머니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식 전날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집안일이나 사람 일은 원래 조용한 데서 어그러져. 그래도 너는 너를 잃지 말아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조용한 갈등이 가장 깊은 상처를 만들고 보이지 않는 균열이 사람을 가장 외롭게 만든다는 것을. 저는 약봉지를 조심스럽게 다시 접어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의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으며 제 자신에게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누군가의 불안의 그림자로 살지 않겠다고. 그러나 그 다짐이 얼마나 큰 폭풍을 불러올지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오후였지만 그날만큼은 집안에 스며든 적막이 유난히 길게 이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비가 아주 가늘게 떨어지고 있었고 그 빗소리가 벽을 타고 스며들어 방 안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필요 없는 옷들을 따로 모으고 계절이 지난 두꺼운 외투들을 깊숙이 넣는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손끝은 유난히 더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사람은 몸의 속도마저 느려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때 옷장 아래쪽에 작은 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온 상자 하나가 어딘가에 걸린 듯 비스듬히 놓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꺼내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상자 뒤쪽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이 바람처럼 흘러나왔습니다. 크지 않은 사진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누가 찍은 듯 색이 약간 바랬고 가장자리는 손때로 인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이 어릴 적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웃음이 가득한 모습, 시어머니의 손길이 아들의 어깨 위에 놓여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고 눈매가 닮은 한 여자아이, 시어머니의 어린 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에게 누나가 있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가족 이야기를 하던 순간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것 하나가 제가 마음속에서 조용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사진이 옷장 뒤에 있는 걸까? 사진 한 장이 굳이 숨겨질 이유가 있을까? 누군가 일부러 보이지 않게 넣은 게 아닐까? 그리고 그 누군가는 누구였을까? 그 질문들이 마치 실처럼 얇게 이어져 마음속을 간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의 얼굴은 지금의 그녀와는 아주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밝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 그 미소 속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미소 대신 단단한 벽을 쌓듯 살아왔습니다. 그 차이가 왜 생긴 걸까? 사진 속 어린 딸은 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걸까? 너무 많은 질문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심하게 사진을 뒤로 감췄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뭐해? 그의 목소리는 무심했지만 그 무심함은 오히려 답답함을 자아냈습니다. 그냥 정리했어.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옷장에서 무언가를 찾더니 금방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차갑게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가슴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이토록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어쩌면 그 사진 한 장은 이 집안의 과거가 숨기고 있던 조용한 균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 사진을 거실 한켠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온기를 그대로 담아두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가족 사진이 한 장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저는 결혼 후 꽤 오래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흔적이 지워진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워진 흔적이 왜 옷장 뒤에서 발견되었는지 저는 그 이유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억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숨기기도 하고 사람을 미워하기 위해 지우기도 한다는 것. 그날 밤 저는 혼자 사진을 손에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가장자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특유의 거친 질감이 느껴졌고 그 감촉이 마치 과거의 잔해를 손끝으로 더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숨을 고르며 작은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 한기는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진실이 머리를 들기 직전의 조용한 떨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은 곧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사진을 다시 상자 속에 넣으며 저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숨겨진 것이 있다면 언젠가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날 제 마음 깊은 곳 어디선가 오래된 문 하나가 아주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나는 듯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늦겨울 특유의 매캐한 냄새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전날 발견한 사진을 다시 손에 쥔 채로 앉아 있었고 손끝은 차가운 종이의 감촉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있던 그 소년 한편의 누나였던 그 아이. 그녀가 왜 사라졌는지, 왜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지, 왜 그 사진 한 장만이 옷장 뒤에서 숨어 있었는지. 그 모든 이유는 아직도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흐르는 불안과 침묵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상실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하나 찾았어. 그는 무심하게 응 하고 돌아봤습니다. 내 누나 있었지? 제가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아주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그 말을 들은 것만으로도 오래된 문 하나가 다시 열리는 것처럼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얘긴 하지 말자. 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 혹은 숨기고 싶은 상처. 어떤 것이든 그것은 이 집안이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었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궁금함보다 더 먼저 다가온 것은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이해였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비밀일수록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특히 그것이 가족의 중심에 자리 잡은 오래된 슬픔이라면 더더욱 시어머니 역시 그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온 걸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녀의 말투와 행동을 떠올릴 때마다 그 뒤에 숨어 있던 진짜 이유를 조금씩 상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서 있던 말투, 작은 일에도 민감하던 표정,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시 가르치려던 그 완고함, 그 모든 것이 어쩌면 통제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다시는 잃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의 다른 얼굴이었는지도 모른다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아침부터 심한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평소 편두통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기에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밝은 거실조차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점심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저는 결국 그를 병원에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걸음마저 불안정해지자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는 머리 검사를 권했습니다. 저는 찬 대기실 의자에 앉아 손가락을 맞잡고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은근하게 퍼져왔고 그 냄새에 제 심장까지 움찔했습니다. 의사가 결과를 들고 나오던 순간 그의 얼굴에서 나는 작은 주름 하나까지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조금 더 해보죠. 그 말은 늘 그랬듯 의학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했지만 저는 그 속에 숨어 있는 미세한 불안의 흔들림을 읽어버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자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디라고 했니? 지금 당장 갈게. 그녀의 호흡은 급했고 마치 오래도록 숨겨온 두려움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서 진짜 공포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수술 여부도 모르는데 이미 이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나를 세웠던 이유들,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 남편이 다시 검사실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입술에 댄 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단단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그녀를 어머니라는 이름 뒤에 한 사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강해 보이기 위해 벽을 세웠던 사람, 상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아들이 아프다는 사실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엄마. 잠시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즉각적인 위험은 없습니다. 며칠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숨을 내쉬며 거의 주저앉을 듯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오만함도 판단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려움과 간절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탁이야, 제발 제 아들을 지켜줘. 그 말은 마치 오래전부터 눌러온 감정이 마침내 터져나오는 듯 떨리고 가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견뎌온 모든 상처보다 그 순간에 그녀는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견뎌온 모든 침묵과 상처는 결국 이 절박함으로 이어지기 위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병원 복도는 밤이 깊어갈수록 더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빛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통로 끝에서 들려오는 바퀴 소리만이 길게 울리며 정막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제 옆에서 두 손을 꽉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검사 후 안정실로 옮겨져 있었고 의사는 내일 아침까지 경과를 보자고 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진단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많은 생각들이 얽혀 마음속에서 천천히 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놀랍도록 떨리고 있었고 마치 체온마저 잃은 듯 차가웠습니다.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균열이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강한 사람도 엄격한 사람도 아닌 오랫동안 무너진 감정을 억지로 붙잡고 살아온 한 어머니의 얼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벼랑 끝에 선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묵히 쌓여왔던 응어리들을 딩드레스를 찢긴 날의 굴욕, 사소한 것에도 흠을 잡히던 날들, 남편의 침묵 속에서 혼자 견뎌야 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떠올랐지만 그 순간에 그녀는 그 어떤 상처보다도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나 또 잃을까봐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 말 속에는 사진 속 그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 아무도 꺼내지 않았던 상실. 그녀가 왜 저를 몰아붙였는지, 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는지, 왜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는지 그 모든 이유가 그 말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잃어본 사람에게 남은 사람들은 늘 불안의 대상이 됩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지키려 하면 할수록 손에서 흘러나갈까 두려워집니다. 그녀가 세운 벽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든 마지막 방패였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동안 느껴왔던 억울함과 분노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묶여있던 매듭이 조용히 풀려나듯이 그녀가 제 웨딩드레스를 찢던 순간조차 지금 이 병원 복도에서 울고 있는 그녀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도 잃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제 자신에게도 약속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 가족 속에서 나 역시 끝까지 버티겠다는 조용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마치 그 손이 마지막 희망인 것처럼. 그리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맙다. 그 말은 처음 듣는 진심이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병원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가볍게 두드렸고 그 잔잔한 소리가 밤의 끝을 천천히 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옆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진심, 들리지 않았던 마음의 소리들이 아주 느린 속도로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잔인했고, 때로는 상처를 주었고, 때로는 제 존재를 흔드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엄마였습니다. 상실을 두려워하고 남은 사랑을 지키고 싶어 하는 한 사람. 새벽 즈음 남편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는 의식은 없었지만 맥박이 안정되어 가고 있었고 의사는 큰 고비는 넘어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울음. 그 울음은 누군가를 향한 호소가 아니라 스스로를 놓아주는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 속에서 그녀의 지난 시간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왜 그렇게 날카롭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녀가 왜 오늘 이렇게 무너져야만 했는지도. 어머니, 제가 부르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지켜요. 어머니 혼자서 아프지 않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던 순간 저는 이 긴 밤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처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상처를 마주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 그녀와 나 사이에 있던 침묵은 더 이상 칼날이 아니었고 이제는 서로를 잇는 가느다란 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주 약하고 아주 소중한 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저는 조용히 말하고 싶습니다. 가족이란 때로는 가장 아프게 하는 존재지만 동시에 가장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상처가 깊을수록 이해는 더 천천히 오지만 그만큼 진심에 닿는 순간도 오래 남는다고. 그리고 당신에게도 언젠가 조용한 용서가 찾아오기를, 당신이 오래 눌러온 마음도 누군가와 함께 놓아줄 수 있기를,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새벽이 되기를, 부디 나처럼, 우리처럼.